네, 어제 있었던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재판 1심 무기징역 선고가 나왔는데요. 이 선고 결과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장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저 무기징역 선고 이 형량이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내란 우두머리와 관련해서는 법이 정해놓은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밖에 규정돼 있지 않고요. 네네. 물론 장량 감경, 그러니까 정상 참작 감경을 했을 때 사형 같은 경우에는 무기로 감경이 되거나 아니면 20년에서 50년형, 무기징역 같은 경우에는 10년에서 50년형으로까지 감경은 가능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는 유기징역형이 나올 수도 있다고는 합니다만 네. 이 내란 우두머리의 그 어떤 무게감, 비난 가능성, 네. 그리고 다른 재판부에서 언급했듯이 친일 쿠데타적 위에서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가 굉장히 고도화된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주권자로부터 선출된 대통령이 이런 작태를 벌인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다소 누락돼 있는 것 같아서 네. 이 판단에는 당연하지만 사형이 선고됐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래요. 아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실 텐데, 근데 보니까 무슨 고령을 운운하고요. 네. 그리고 초범 드립이 또 나왔습니다. 아니 윤석열이가 또 대통령이 될 일도 없는데 무슨 초범 네. 운운하고 있는지. 물론 이제 전체적인 형사적 판단에 있어서는 초범이다 이런 얘기인 것 같기도 한데, 네. 이런 사유로 해서 그 무기징역으로 사실상 최저형을 선고한 것인데 이게 타당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물리력을 자제시켰다. 내란 네. 당일에 이 부분도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전두환 같은 경우에 사형을 언도받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때 전두환이 사형을 언도받았을 때의 나이가 윤석열과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물론 이 정상 사유를 찾아낼 때 고령이거나 전과가 없거나 이런 부분을 설시할 수 있습니다만 이건 내란 범죄입니다. 그리고 전두환 씨 선례에 비춰봐도 고령이라는 점을 판결문에 명시적으로 어떻게 보면 선처하는 사유로 거론하는 것 자체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네. 또 물리력을 어떻게 보면 자제시켰다라는 표현을 쓰던데 결과적으로 물리력의 자제로 인해서 유혈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네. 군과 경이 소극적으로 임무에 이 대했던 부분, 시민들이 막아선 부분, 그렇죠. 이런 부분이 결과적으로 이 상황을 짧게 끝내게 하고 큰 어떤 비극으로 번지지 않게 했던 것이지 이게 피고인 윤석열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유 자체가 되지 않고요. 네. 그리고 허술했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윤석열을 봐주는 하나의 근거로 삼았는데 윤석열이 허술하려고 해서 허술했는지 의문입니다. 바보라고 했잖아요. 본인 자신이 맞습니다. 바보라고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정치력이 부족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못하는 게 그러면 봐줄 수 있는 사유로 판단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 물음표가 쳐지는 부분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것도 고령 운운하고 있는데 고령이 문제라면은 윤석열보다도 3살 위인 조희대 대법원장 그만두셔야지. 고령이 지금 뭐 하시고 계십니까 지금?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상당 기간 동안 내란을 노렸다면서도 그 윤석열이가요. 장기 네. 독재 목적은 아니었다? 이렇게도 말한 거죠. 맞습니다. 일단 내란과 관련해서는 이 전두환 노태우 12.12 군사 반란 때문에 이 대법원 판시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이라는 걸 굉장히 상세하게 그 요건에 해당해야 되는 그 어떤 구체적인 조건들을 법원이 가이드라인으로 이제 기준을 세우는 부분이 있어요. 네. 거기에 내용 중에 이제 폭동이라는 거는 법에는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이라고만 돼 있고 이 대법원에서 판례로는 이 폭동이라는 건 이제 최광희의
성폭행 협박이 수반된 최강이라는 건 굉장히 넓게 본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수반된 한 지방에 형온을 해할 정도의 이제 유형력의 행사 이런 취지로 이 설시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뭔가 이 상당 기간 동안 이 부분이 지속돼야 된다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서 지기현 재판부가 이건 상당성의 요건은 해당한다. 이 이제 결론을 낸 것이고요. 네네. 다만 그것 이외에 이 형량을 내리는 데 있어서 이 장기 독재의 어떤 의도나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이 내란에 임했는지와 관련해서는 좀 우발적이고 어떻게 보면 충돌적이었던 것처럼 그래서 이제 김용현이 부추겼다라는 표현도 그 맥락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허. 그게 과연 그렇게 단정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군을 이런 식으로 동원할 정도면 하루 이틀 준비한 게 아닙니다. 글쎄 말이에요. 외환죄와 관련해서도 그 수개월 전부터 북에 무인기를 띄우고 이른바 부의가 손뼉을 치며 좋아했다라고 전치사변에 준하는 비상 상황을 대한민국에 초래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쉬운 거는 이게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이런 걸 한꺼번에 봤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시기라는 것도 이 재판부에서는 노상원 수첩 보고 했더니 계엄을 일으키기 1년 2개월 전부터 준비한 건 아니네. 특검의 주장과는 다르네. 그러니까 본인들 앞에 눈앞에 펼쳐진 증거만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건데 이 전체 맥락을 국민들은 보고 계시는데 재판부는 볼 수 없도록 이 재판이 진행됐다는 점에 대해서 좀 안타깝고 아쉽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그 저 임기 초부터 이미 영구 집권에 대한 꿈을 꿨다라는 여러 그 정황들이 이미 나와 있는데 이걸 간과한 네. 것 같아요. 뭐 저기 노사원 수첩도 간과했지만, 네. 자, 그 윤석열이 이제 1심이 끝난 거고요. 네. 만약에 이제 감형이 되려면 이제 뭐 한 20년은 지나야 이제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맞습니다. 있다는 것이 법인데, 근데 이제 대통령이 또 사면하면은 뭐 언제든 또 풀려날 수 있다는 점, 이 점이 또 여러 가지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내란범 윤석열 사면 가능할까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지금 내란범에 대해서는 사면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또 위헌 네. 논란도 있고 말이죠. 만약에 이 법이 만들어질 경우에 윤석열이는 뭐 풀려날 여지가 없게 되는 것인지 한번 좀 분석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말씀 주신 대로 사형 선고가 됐어야 된다라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형은 그러니까 가석방이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불가능해요. 예, 가석방이 되지 않는데 무기징역은 지금 짚어주신 대로 형기의 20년을 채우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현실적으로는 가석방을 아마 내란의 이 죗값을 생각해서 내리지 않을 거다라고 합니다만 어쨌든 법률적으로 그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네. 그렇다면 무기징역형이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확정이 되는 경우를 전제한다면 네. 20년이 지나면 윤석열은 풀려날 수 있는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된다는 점. 그런데 전두환도 그랬고 네.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이걸 수형 생활을 다 채운 건 아니었습니다. 사면 그렇죠. 복권이 되고 뭐 최소한 사면이라도 되면서 풀려났기 때문에 네. 그 선택을 이제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그 선택을 했으면 할 거라고 뭐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거니까요. 예. 그런데 이것도 아마 정권의 어떤 성격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 네. 민주정부가 계속 이제 집권을 하게 되면 사면 복권은 어렵다고 보는 게 객관적일 거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다만 뭐 보수 정부가 탄생한다면 사면 복권에 대해서는 할 수 있고 그걸 막기 위해서 만약에 제어할 수 있는 장치로서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그런 어떤 조치를 한다면 그게 위헌 소지로 윤석열이 가져갈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대통령의 사면권은 헌법에서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이걸 네. 법률로서 제어를 하는 것이 맞느냐. 이 대통령의 어떤 권한을 입법자가 좀 침탈하는 게 아니냐라고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열려 있어서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네. 그래도 현실적으로 저는 일단 항소심에서는 사형이 선고돼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게 충분히 가능하기도 하고 그리고 가석방이나 사면복권 논의조차 하는 것부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요. 바로 이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내란 재판부가 이제 2심을 맡게 되는데 항소심에서
이 무기징역이 사형으로 어떻게 좀 업그레이드 될 수가 네. 있을까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예. 물론 이제 판시 중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 항소심에 가게 되면 2심에 가게 되면 1심처럼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 게 입증 취지가 동일하면 동일한 증인을 두 번, 세 번 부르지를 않습니다. 네. 1심에서 했는데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거나 별도로 꼭 다시 불러야 되는 사유로 재판부를 설득하지 않으면 증인 신문은 상당 부분이 그냥 생략되거든요. 네. 그리고 대법원 판시도 1심에서 한 부분을 가급적 존중하라고도 이 판례가 규정을 해놓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량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좀 변동되는 걸 저희가 일반 사건 하더라도 좀 체감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경우의 수가 나뉘어지는데 지금 윤석열 그리고 특검이 동시에 함께 항소를 하게 되는 경우와 윤석열만 항소하게 되는 경우 이런 부분이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이라고 해서 이를테면 윤석열 씨만 항소를 하게 되면 최소한 무기징역보다 더 높은 형이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특검도 항소를 할 뜻을 내비쳤기 때문에 네. 특검과 윤석열이 같이 항소를 하게 되면 제로 베이스에서 보게 되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사형으로 특검이 가능합니다. 항소하지 않으면은 무기징역보다 더 센 형이 나오지 않을 수 있는 건데. 예, 윤석열 전 대통령만 항소하면 그렇습니다. 네. 당연히 특검도 항소할 것이고. 예. 네, 아,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따져보게 되는 건데 맞습니다. 사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장 변호사님은 이렇게 예측을 하고 계십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지금 윤석열이가 이 재판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재판도 또 있단 말이죠. 다른 맞습니다. 재판에는 이제 일반 이적죄, 그러니까 네. 외환죄에 대한 재판도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건데 이 사실 그 여기서도 중형이 나오게 될 경우 어떻게 될까? 이제 지금 이런 거예요. 여기는 무기징역 나왔고 저 앞선 재판에서는 5년형이 나왔고 예, 예. 근데 만약에 일반 이적죄에서 예를 들어서 무기징역이 나왔다. 무기징역 네. 플러스 무기징역. 이게 예, 예. 사형이 될 가능성은 없는 건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네. 일단 형이 이를테면 여기서 30년 저기서 20년 이렇게 네. 받으면 50년 형이 되는 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물론 여기서 30년 저기서 30년 하면 60년이라고 해도 이 한국의 법 체계가 갖고 있는 최대치의 유기징역형은 50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합쳐지더라도 50년에서 끊는 그런 이제 법 체계를 갖고 있고 네. 이번에는 무기징역과 유기징역형이 예. 같이 합쳐지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네. 그러면 무기징역 플러스 5년이란 건 사실상 네. 무한으로 이 무기징역이라는 건 말 그대로 기한을 정하지 않고 네. 이 구금을 하겠다라는 거에 5년을 더하는 거에 의미는 현실적으로 없기 때문에 그렇죠. 무기징역형에 흡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2심 내란 재판부 믿을만 할까요? 지금 보니까 다 조희대가 임명하는 사람들인데 과연 그렇습니다. 내란 재판부를 지금 이 시점에서 신뢰할 수 있을지 공정한 판단을 내릴 거라고 기대해도 되는 건지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일단 그나마 다행인 점은 항소심 단계에서라도 전담 재판부가 생겼다는 겁니다. 네. 지금 이 직연 재판부 이제 자체의 한계도 있겠지만 이 구조의 한계라는 것도 네. 따로따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항소심 단계에서 결합이 되도록 하면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외환에 가까운 이적죄를 저질렀구나. 그걸 언제부터 준비했는지 이게 계엄을 시작한 이 단초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것부터 종합적으로 보게 된다면 이거는 뭐 사형을 피해 나갈 길이 저 개인적으로는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항소심에서 아마 이게 또 대단히 한 3개월 안에는 선고를 내도록 규정이 돼 있어서 이제 서두르다 보면 1심에서 이제 막 시작된 이 이적죄가 병합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데 네. 이 부분이 좀 이게 시차를 두고 기소가 시간차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좀 병합을 해가지고 예. 이 전체적인 맥락을 법원이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 두 개의 재판부가 됐는데 뭐 일각에서는 뭐 그래도
이것도 합리적인 재판부 아니냐, 뭐 과거 판결을 봤을 때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어서 한번 재판 진행에 어떤 태도나 경과 같은 걸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이제 기소가 돼서 재판 시작된 것도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제가 잘못 들었나요? 예, 아마 이 외환죄 이런 부분은 같이 병합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종합적인 판단 또 형량도 거기에 걸맞게 내려질 수 네. 있겠다 하는 그런 예측도 가능하겠네요. 네. 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사실 누가 김건희의 책임이 없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네. 전 김건희 1심 재판은 1년 8개월이었어요. 맞습니다. 이 부분도 그 윤석열만 이렇게 몽땅 다 죄를 뒤집어 쓰고 김건희는 빠져나가는 이런 흐름이라면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건희 맞습니다. 재판은 어떻게 돼야 하는 건지, 그것도 2심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면서요. 맞습니다. 김건희 씨는 일단 내란과의 연결고리로 수사받는 게 아니라 이른바 매관매직으로 재판을 받다 보니까 부패 일반 문제로. 재판부에 예. 부패 문제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내란과 관련해서 꾸려진 전담재판부의 배당이 이루어질 수는 없어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만 이것이 고등법원에 가게 됐을 때 과연 1심처럼 이런 사실상 봐주기 판단을 내릴 수 있을지 1차 이 선물, 2차 선물을 나눠가지고 한 차례씩 한 청탁이 있어야만 유죄가 된다는 논리는 사실 이 법조인들도 동의를 못하겠다는 평가가 많이 나오는 그런 법리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항소심 재판부가 당연하지만 바로잡아야 된다. 이거는 어떤 신호를 주는 거냐면 이게 암묵적으로 뇌물을 그것도 영부인이 받아도 이건 괜찮다라는 가이드라인을 대한민국 사법부가 던진 거예요. 이렇게 법 체계가 이 혼란을 자초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하지만 바로 잡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의혹, 이거는 지금 뭐 수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죠. 기소는커녕.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고발이 접수가 됐는데 네. 고발과 또 이 접수된 부분에 대해서 당시의 특검은 이건 이제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는 이제 착수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진척이 된 수사 내용이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계엄의 밤에 어떤 회의를 왜 무슨 의도로 개최했는지 그 파견됐던 군인 신분의 사람까지 회의에 참여하게 하면서 배석하게 하면서 무엇을 논의했는지 밝혀야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장유미 변호사님, 이 아침에 인터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소상한 해설을 해주셨습니다.